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94만 7천 명이 5조 7천억 원을 내게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8만 명, 3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는 불만과 비판이 높은데요.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3만 2천 명, 세액 기준으로는 3.5%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천양지차인데요. 대선 주자들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용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월요 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월요일로 만나는 두 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들 지금 선대위 꾸리느라 바쁜데 일반 국민들한테 전 국민에게는 지금 종부세가 관심입니다. 종부세 고지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조전혁 의원님, 제가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 원이라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기에 국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 기본적으로 뭐 한 5년 전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종부세로 그친 세금 전체가 거의 한 뭐 15배, 20배 그 가량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 굉장히 급하게 빨리 이제 오른 거고요. 그건 결국은 뭐 이 주택 가격 폭등에 의해 가지고 그 비율만큼 사실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갖다 국회에서 이제 11억으로 이렇게 완화를 갖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하여튼 종부세가 많이 거쳤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갖다 내는 데는 사실은 원칙이 있거든요. 과세의 원칙이라는 원칙. 게 네. 기본적으로 응익의 원칙 그리고 응능의 원칙 그리고 이게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예. 이 세 가지 원칙을 갖다 꼭 지켜줘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종부세 관련을 갖다 해가지고 그 세금 폭탄을 갖다 맞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과연 그 세금을 갖다 낼 능력이 있느냐. 어떤 분들은 막 1억 이상씩 이렇게 맞은 분도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 수용성이 있느냐. 예, 그래서 네. 그걸 갖다 이제 뭐 갑자기 억 단위 돈을 갖다 세금으로 내기 위해 가지고 그게 또 정당하냐 그런 네, 논란이죠. 그게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거 세금 내기 위해 아주 남한테 돈을 갖다 이제 빌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은행에서 돈 주고 다 막아놓으니까 제2금융권 가면 거의 한 15% 이런 급전을 갖다 빌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이의 원칙도 보면은 예. 사실 이게 이 부동산 내지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주지를 갖다 갖고 있으면서 예. 그 거주지에서 가령 뭐 교육 서비스라든지 교통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더 개선돼 가지고 예. 그런 이익이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더 내는 것도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원칙에도 맞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 의원님은 종부세 개념을 이 조세의 일반 원칙에 좀 어긋난다. 수용성이 있느냐, 정당하냐, 보편적이냐는 어떠세요? 조세 원칙이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또 사실 실현된 이익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익이 실현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과세를 갖다 하는 것이 도대체 과세의 원리에 맞는 것인지 맞느냐.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경제학 같은 전공은 경제학자인데 그런 점에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어쩌면 조금 더 나가면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느냐라는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네. 뭐가요 한 20년 전인가요? 이 헌법 불합치 협정 된 거죠. 그 유유세금 유유 토지에 대해 가지고 50%씩 세금 매기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조전 의원님의 평가.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이 지금의 종부세 폭탄, 세금 폭탄, 조세 원칙에 조금 어긋난다 이런 지적. 일단 그 세금 폭탄이라는 규정이 매우 과장돼 있고 과장돼 그런 있다. 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앞서 우리 앵커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이번에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고 그리고 이제 세액도 늘었는데 그 중에 1주택자가 부담하신 것은 불과 2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1주택자는 2천억 원. 총 5조 7천억 원 중에 2천억 원밖에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 따졌을 때
그 이 종부세 부과 대상 중에 1주택자가 부과하는 금액이 755억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 1주택자의 부담은 오히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히려 부과 기준을 줄어들었다. 왜 그러냐면 과표를 상향했지 않습니까? 9억에서 11억으로. 그렇죠. 공시가 9억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1주택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을 고려해서 상향을 한 거죠. 그조차 원칙에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 정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예. 1주택자 중에 시가 25억 원. 그러니까 시가 그게 25억. 한 16억 원 됩니다. 과표로는. 네. 거기에 거주하는 그 시가 2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전체 1주택자 중에 72.5%고 네. 이분들이 부담하는 평균 그 납부 세액은 50만 원 이하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만 원. 이게 어떻게 세금 폭탄이냐?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 네. 한 전체 1주택자 중에 44% 정도는 24만 원 이내의 세금을 낸다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 고액의 종부세를 내는 분들은 법인이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한 분들, 이건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이걸 두고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실제와 다른 좀 그 허구에 근거한 선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조세 원칙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응능응익의 원칙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 종합부동산 세제 내에 많은 그 공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60세 이상의 고령자 네. 같은 경우에는 연세에 따라서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그렇죠. 거기다 5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 또 최대 보유 기간에 따라서 40%까지 최대 80% 세액을 공제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소득이 없는 분들이 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을 감안해서 이런 장치를 둔 거고 또 세부담 상한액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 작년에 납부했던 세액의 1.5배를 넘는 금액은 다 공제해 줍니다. 1.5배. 그러니까 작년 냈던 세금의 1.5배 이상의 세금은 내지 않아요. 1주택자의 경우에 그런 거죠. 1주택자의 네.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응능의 원칙을 고려한 그런 장치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산세도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미실현이익에 과세하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도 보유세 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무슨 실현이익이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거나 내지는 그게 조세 일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재산세라는 그런 어떤 조세의 특성상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통계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1주택자들은 세금이 아까 3.5%밖에 안 된다. 2천억밖에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시가 25억 이하 주택은 평균 종부세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폭탄이냐? 그럼 누가 이 폭탄의 프레임은 좀 과도하다 이런 거죠? 네. 굉장히 과도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이 종부세 납부세액 5조 7천억 원 예. 주택분 여기에 88.9%는 법인과 이 다주택자,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자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네,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실제로 이제 퇴직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 딱 집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예. 굉장히 사실은 이번에 종부세 인상에 압박을 갖다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뭔 죄를 갖다 졌다고 해서 그런 압박을 갖다 주는 것이 과연 그 타당한 일인가 이것도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술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예.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복합한 고차방정식으로 이제 그 영향이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주택이나 3주택자들한테 그러면은 고유의 세금을 갖다 때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게 과세정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주택자들의 그렇게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게 그 다주택자들은 한 사람이 내지는 그 3주택을 갖다 갖고 있다, 2주택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집 2개나 집 3개나 다 쓰고 있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전세를 주는가 누군가한테 월세를 줬겠죠. 그렇죠. 세를 갖다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세를 갖다 주게 되면은 그게 결국 전세값이라든지 아니면 월세값에 이걸 갖다 이제 과세의 전가라 그럽니다. 세금 전가. 예, 텍스 인시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가를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이 고액 세금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말 돈 없고 힘 없고 집이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한테 고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폭탄 측면이 더 우려스러운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매기는 세금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분들이 종부세의 폐해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경기 변동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게 무슨 뭐 세금이 올라서 갑자기 월세가 오른다거나 세금이 올라서 전세가 오른다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건 우리 조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전세에서의 월세로의 이 전환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 세액이 늘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우리나라 임대 시장의 구조적 변화예요. 거기다가 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세 같은 경우 이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게다가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예전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그걸 예치해 놓으면 일정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제 전세제도가 계속 있는 게 바람직하냐. 그동안에는 이게 세입자들한테도 고맙고 은행으로서는 손해 날 게 없고 네. 정부로서도 안정감이 있는 제도였는데 시중 전세의 많은 부분들이 갭 투자란 말이에요. 영끌해가지고 자기 자본금 전체 그 집값의 10% 20% 가지고 전세 끼고 사는. 근데 과연 이게 나중에 그 폭탄이 진짜 폭탄이 돼서 되돌아올 우려는 없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정부가 지금 임대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월세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취한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보완을 하면 되고 예. 실제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이게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그 과도한 어떤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중에 또 상당수의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이 감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하면서 잘못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불과 진짜 전 국민의 0.몇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고액의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게 전월세 시장에 대혼란으로 올 거다라는 것은 과도한 기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우리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 갖다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실에 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옳아야 되는데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어디서 꼬였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이 부동산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갖다 실패를 갖다 하고 공급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금을 갖다 이제 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보면은 만지지 않아야 될 곳에서 세금을 갖다 만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폭탄으로 갖다 만들어. 주택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으로 안겠다. 그렇습니다. 예, 주택 그러니까 정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세금이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니네들 하여튼 저기 집을 갖다 빨리 팔아라. 집 안 팔면은 우리가 계속 세금으로 쥐어 짜겠다. 이런 식이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 청소년 때 삥 뜯는 아이들이 괴롭혀가지고 삥 뜯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 발비틀기 정책을 갖다 한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이 월세화 진행되는 것이 전세 월세화. 전세 월세화가 여태까지 쭉 추세가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2019년도까지는 저기 월세가 계속 줄고 있었어요. 월세가 줄고 있다가 2019년 이후부터 2019년에는 전세 월세가 27.1%였는데요. 서울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에 32.9%로 올랐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39.2%로 오릅니다. 이게 지금 U자 쉐이프를 갖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마구 급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 말씀 갖다 드립니다. 혹시 그런데 지금 이 종부세 과연 폭탄이냐 아니냐 이 프레임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이슈 아닙니까?
이 두 대선 후보들 종부세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데 지금의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을 깨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 프레임에 올라타서 뭔가 이 좀 바로잡으려는 이슈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접근법이 어떤 대선에 어떤 영향으로 이게 나타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손대겠다. 네, 전면 재검토라는 발언을 하셨죠.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을 의식해서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한 득표 전략으로서는 유의미할 수 있겠으나 예. 과연 이게 다음 정부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오히려 그 훨씬 더 많은 수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에 집 갖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집 가진 사람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의 98%는 내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깎아주겠다 내지는 뭐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이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정책 공약을 거침없이 들고 나오게 된 원인 제공을 이 정부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실패라는 결론에는 우리 조 의원님과 제가 동의를 하지만 실패의 내용이 다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정부가 지난 정부들에 비해서 물량으로 공급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실패한 건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데 그 경기 과열에 맞서서 이른바 핀셋 규제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그 제한적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전국 곳곳이 투기판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예. 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같은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는 이런 세금 폭탄 고지서 안 받도록 하겠다. 네, 윤석열 후보가 그걸 할 능력이었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돼도 예. 국회에 180석은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후보들의 이 유세전 난 국민들의 그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걸 갖다 뭐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나가는 이야기 같고요. 예.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지금 현 여당 내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예. 야당이 되겠죠. 야당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걸 바꿔야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꼭 이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조차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 복잡해가지고 국민들도 사실은 이게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세금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세금 폭탄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세금을 갖다 자기가 얼마 될지를 갖다 예측을 갖다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를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손을 갖다 보겠다 그랬거든요. 종부세 전면 자체를 갖다 재검토. 없애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재검토 1주택자는 장기적으로 면제 쪽으로 재검토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 나는 이참에 하여튼 종부세, 재산세 이런 그 재산세 관련 부분들을 제대로 좀 합리적으로 저는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180석 여당도 동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말씀 중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종부세 관련 얘기는 저희가 지금 방금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종부세 관련은 이재명 후보는 아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예. 국토 보유세를 갖다 가지고 기본 소득으로 기본 소득으로 거기에 나눠주겠다.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종부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네네 하고 맞습니다. 종부세를 기본 소득형 국토 보유세 흡수한다 그러는데 그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 종부세 이 폭탄을 그러면 조금 완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강화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진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정권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분들 진보 진영들의 부동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계속 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도 종부세 내는 갈라치기. 사람들은 뭐 2%밖에 안 낸다. 98%는 안 낸다. 예. 그러니까 2%는 그러면 희생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네. 그리고
지금 이 국토 기본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국토보유세. 네. 90%는 안 낸다. 10% 걸어가지고 90%는 서포트를 한다. 네. 저는 이거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네. 그러면 반 아이들이 한두 명 애들 왕따 시켜도 괜찮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런 식의 발상이 나온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국토보유세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전면 재검토,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흡수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있는 사람들의 땅 관련 세금은 결국 더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라는 이 철학 예. 방향은 저는 수긍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이거를 이제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러면 부과 기준이 뭐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직은 설득력을 못 갖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기본 발상은 이런 겁니다. 토지라는 거는 재생산이 안 되는 한정된 재화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후대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정된 재화를 일부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네. 토지라는 자원의 특성상 맞다. 그리고 이걸 시장 친화형, 이른바 토지공개형으로 바꿔놓은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주택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토보유세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제 강남의 아파트에 한 채 막 30억, 50억 하는 그 아파트의 토지분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토지분의 면적은.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부과를 할 거냐? 아니면 주택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국토보유세 세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뭐 30조, 50조 조성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주겠다는데 네. 이제 기본소득으로 그걸 나눠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봐야 국민들한테 1년에 줄 수 있는 게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걸 가지고서 뭐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 못 된다고 보고 그래서 네. 그 정책은 별도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갈라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치기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국민의 2%밖에 내지 않는 세금이 맞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 다르죠.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내지 않습니까? 두 제도를 통합하 저는 찬성해요. 대신에 지금 재산세 체계하고는 달라야죠. 재산세, 종부세를 두고서 세금 폭탄 얘기하지만 OECD 이 국가들 중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저 토지 그 시가총액 중에 이 실효세율이 0.17%밖에 되지 않아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자산에 대한 과세가 불충분한 나라입니다. 이런 점을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미 조정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부세 폭탄에 대해서 종부세 위헌 연구 시민연대라는 게 있더군요. 그래서 위헌 청구를 하겠다. 헌법에 위헌한다. 아까 그 몇 가지 그 기본 조세의 기본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위배되니까 헌법 위반 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 전에 보니까 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을 하셨던 이재명 전 청장이 이걸 또 주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의 인식을 지금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그 토지 초과이득세인가 뭐 그거 있죠. 예, 정확히 이제 이름이 기억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다 받았을 때. 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걸 도대체 50%라는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갖다 아예 팔지 않으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측면에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갖다 내린 거고요. 예. 지금 종부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세율에 대해 가지고 헌재 그걸 갖다 제소를 갖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 위헌 심판을 갖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토지를 갖다 팔지 않고도 부동산을 갖다 팔지 않고도 그걸 갖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세나 뭐 이런 데서 전가를 갖다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자기 재산의 원본을 갖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위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부세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여야 대선 후보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주말 여야 대선 캠프를 보면 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로 아주 얘기가 많았는데 박원석 의원님, 뭐 국민의힘 3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확정이 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근데 오늘 최고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걸 보면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안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뭐 배경 기사들이 나온 걸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루 이틀 좀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답을 기다리겠다 하루 이틀.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쨌든 선대위 체제를 갖춰가는 과정에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이제 이른바 쓰리톱 체제인 거죠. 삼김 체제라고도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 이상규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 일부 당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목리를 부리면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도 슬슬 나오고 있어서 예.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에 민주당 진영에 있었던 그렇죠. 인물들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크게 다르지 않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외연 확장을 노리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던 선대위 구성이 뭐 본인 의도대로 어느 정도 관철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한길은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삼김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외연 확장 긍정적 기대가 있을까요? 그 지금 사실은 이재명 캠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는 좀 마구 비대해져 가지고 계속 좀 그 빼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슬림화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이재명 캠프하고 하나 좀 다른 점이 있는 거는 거기는 원래 자기 진영의 사람들로만 이제 이게 슬림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전통 이 보수 정당의 중심 세력이 있는 거기 위에 계속 지금 그 과거에 이제 이 대책점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호남의 이제 정치원로라든지 꼭 저분들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캠프로서는 굉장히 호재 과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선대위를 갖다 꾸려가지고 윤석열 후보 위에서 호가호위하는 것은 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보다 더 언론에 이게 관심을 갖다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갖다 받는 것은 저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과연 좋은 일이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만약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흔쾌하게 참여를 다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저렇게 밀당을 다 하시는 건 저는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캠프로 가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 구성을 이제 일임을 하고 뭔가 혁신을 할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글쎄요, 뭐 일단 그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것들로 보면 지금 메머드급 선대위, 원팀 선대위 이래서 160명이 넘는 의원들 전원이 들어갔는데 지난 몇 주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서 뭔가 지지율 격차가 굳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의 어쨌든 비상 경고 등이 켜진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이제 현안이나 이슈에 관한 대응이 좀 기민하거나 기동적이지 못했고 뭔가 구심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령탑이 누구고 어디냐. 이게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보입니다만 그분의 스타일이나 중량감으로 봤을 때 뭔가 이게 뭐 총감독이기보다는 약간 플레잉 코치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어서 그 점을 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핵심 실무 그룹이 어디냐. 이게 좀 어수선한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그 광흥창 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실무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외부 영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뭐 원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확장성을 못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 확장성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게 과제일 텐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 키를 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선대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한 윤곽, 정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월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